지금 우리는 마치 폭풍전야에 선 듯한 기묘한 고요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제 육감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6년 상반기 중동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시작된 군사적 긴장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친 듯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가볍게 넘어섰고 우리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외환시장의 전광판에 깜빡이는 숫자는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악몽 같았죠.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뚫고 1,510원 선까지 치솟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쿵 내려앉았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처음 보는 공포스러운 수치였습니다. 사람들은 중동 전쟁 때문이라고, 국제 정세 불안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이상을 느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 경전 계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핵심은 바로 국민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이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로 지친 민생에 긴급 수혈을 하고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언론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쏟아냈고 지친 국민들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거대한 지원금의 그림자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댐에 콘크리트를 덧바르는 듯한 위태로운 처방전이었죠. 문제는 그 돈이 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26조 원. 상상조차 어려운 이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 즉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은 하반기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했으니 물가 자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금융시장의 냉혹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비유가 오갔습니다. 2020년 온 나라가 마스크를 쓰고 팬데믹 공포에 떨 때 정부는 한 줄기 희망처럼 긴급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 그때 마트의 정육 코너를 보셨다면 그 혼란을 기억할 겁니다. 한우 등심이 킬로그램당 10만 원을 훌쩍 넘고 삼겹살 값이 한 달 만에 15% 이상 치솟았죠. 이번에도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집중 투입된다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과 외식 물가에 또다시 불을 지필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며 돈을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마치 한 배에 탄 두 선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격이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뒤를 이을 신현송 총재 후보자 역시 물가 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찍으며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매파적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은 또 다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910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는 단지 불안 심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며 이루어지는 일종의 선물 거래인 역외차액 결제 선물환, NDF 거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작은 꼬리가 실제 경제라는 거대한 몸통을 흔드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해외에서 벌어지는 투기적인 거래가 국내 환율을 쥐락펴락하며 안 그래도 위태로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사슬 속에서 가장 뼈아팠던 균열은 정부의 예산 집행 방식 그 자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6조 원이라는 비상자금 중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이 전쟁 대응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자동 인출기처럼 돈이 배분된 겁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어 텅 빈 교실은 늘어가는데 교육청의 금고는 오히려 넘쳐나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죠. 정작 돈이 필요한 고령층 복지나 에너지 전환 같은 시급한 곳이 아니라 오래된 배분 구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흘러나간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닉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겉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채 민생을 구하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유동성이라는 불확실한 도박이 시작되었고 통화 정책과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심지어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효율성조차 흔들리는 균열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우리는 이 거대한 파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막을 수는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파국의 전조는 더욱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파국의 전조는 더욱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26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2026년 하반기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마치 댐이 터진 듯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국민소득 하위 약 70%에게 최대 60만 원이라는 현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각자의 지갑에 안착하는 순간 잠시나마 거리에는 기대감이 흘렀습니다. 팍팍했던 살림의 한 줄기 담비라도 내린 듯 사람들은 움츠렸던 소비 심리를 조금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계는 다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마트에는 장을 보는 인파로 북적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동안의 평온함은 마치 폭풍 전야의 잔잔함과 같았습니다. 닉의 머릿속에는 섬뜩한 예감이 맴돌았습니다. 정부의 자신감 넘치던 설명, 즉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했으니 물가 자극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지원금이 풀리고 불과 몇 주 만에 체감 물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료품과 외식 물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닉이 우려했던 2020년 팬데믹 당시의 악몽이 재현되는 듯했습니다. 슈퍼마켓의 정육 코너는 물론 밥상에 오르는 김치와 된장까지도 가격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기는 물건은 점점 줄어드는데 계산대에서 마주하는 금액은 끝없이 치솟는 기묘한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맞벌이 부부 김미영 씨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마트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 민생을 살리는 돈인지 아니면 물가만 올려서 우리 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지친 목소리에는 허탈감과 함께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가 폭등 앞에서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의 고민은 이제 선택의 여지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냄비의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을 계속 지피는 형국이었죠.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하자마자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그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찍고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매파적 기조를 분명히 밝혔지만 당장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폭증하고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총재의 얼굴에는 고뇌의 그림자가 역력했고 금통위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심 끝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지만 이미 들불처럼 번진 물가 상승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생산 비용이 더 올라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는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환 시장의 불안정은 걷잡을 저질 없이 심화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 1,100원을 넘어 1,010원까지 치솟더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1,050원, 심지어 1,600원대까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해외 투기 자본들이 국내 시장의 불안정한 정책 혼선을 포착하고
역외 차액 결제 선물환, 즉 NDF 시장에서 대규모 투기적 거래를 감행하면서 원화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상황을 이용해 앉아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고 원유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무역 수지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상실을 호소했고 시민들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던 리터당 2,500원대 휘발유 가격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닉의 눈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예산 집행의 민낯이었습니다. 26조 원이라는 비상자금 중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돈이 전쟁 대응과는 전혀 무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되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어 텅 빈 교실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교육청 금고는 오히려 돈이 넘쳐나 쓸데없는 시설 투자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한편 정작 돈이 시급했던 고령층 복지 예산은 여전히 부족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은 예산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맹물이 새는 곳에는 둑을 쌓지 않고 이미 물이 넘쳐나는 밭에만 물을 더 퍼붓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았습니다. 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불안해지는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암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마련된 비상자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불쏘시개가 되고 중앙은행과의 정책 혼선은 통화 가치를 끝없이 추락시켰으며 돈이 필요한 곳에는 가지 않는 비효율적인 예산 시스템은 국가의 동력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한국은 거대한 경제 파도의 한가운데에서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제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이는 거대한 틈으로 벌어졌고 파국은 더 이상 전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지막 기회는 이미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현실을 외면한 정책 결정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중앙은행과의 엇박자가 낳은 물가 폭등,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환율 불안정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에 이미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잠시 스쳐 지나가는 위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켤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묵직한 불안감이 가득했고 그 불안감은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정부는 위기라는 단어 사용을 극도로 자제했지만 이미 시장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이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거대한 족쇄가 되었고 기업들은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잠시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폭등한 원자재 값과 인건비 그리고 높아진 대출이자가 그들의 목을 다시 조여왔습니다. 김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박 사장은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풀린다기에 기대했는데 결국 내 빚만 더 불어났네. 대체 누구를 위한 돈이었을까? 그의 눈빛에는 지쳐버린 생존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연초만 해도 아시아 경제의 견고한 축으로 여겨지던 한국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으로 점철된 위험한 투자처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연이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 등대지기가 깜빡이는 불빛으로 위험을 알리듯 그들의 경고음은 명확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썰물처럼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조 원에 달하는 외화가 국경을 넘어 빠져나갔고, 이는 다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의 톱니바퀴를 돌렸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상경제회의를 연일 개최했습니다. 국가비상, 경제체제라는 엄중한 표현까지 써가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시도했지만 투기 세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조약돌 하나 던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그 소식은 또다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재정 지출이라는 정반대의 정책이 마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는 줄다리기처럼 한국 경제를 두 동강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 국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물가 폭등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분노는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가? 라는 절규가 도심 곳곳을 메웠습니다.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정작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심해 보였습니다. 닉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경제 위기를 목격했지만 이렇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의 팔을 꺾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매한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신뢰는 마치 한 번 깨진 유리그릇처럼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가 됩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침체를 넘어 국가 부도라는 섬뜩한 단어가 회자되는 위기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치솟는 물가, 끝없이 요동치는 환율,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신용 등급,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그 소용돌이는 한국이라는 배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과연 그런 리더십이 존재했을까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점점 더 파국의 시계 바늘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파국의 시계 바늘이 결국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거대한 폭풍은 한국 경제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연쇄적인 부도 소식이 메아리처럼 시장을 뒤덮었고 한때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이름들이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행 문턱은 자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행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텅 빈 ATM 앞에서는 허탈한 눈빛으로 전광판만 바라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쥔 현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 믿으며 은행이 문을 닫기 전에 모든 것을 꺼내려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까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거침없이 폭락했고 한때의 국민주라 불리던 기업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텅 빈 객장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전광판만 응시하던 투자자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허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숫자로 변해 사라지는지를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닉은 당시의 그 차가운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공기는 단순히 겨울의 냉기가 아니라 시장의 냉혹한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시절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차가운 시체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속출했고 한때 영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이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김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박 사장님의 가게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빚더미에 앉아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한 가장의 무너진 어깨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꺼진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국제사회는 예상했다는 듯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아시아의 맹주로 떠올랐던 한국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위험 국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모든 자금을 회수해 떠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 등급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정치적 무능과 시장 원리 무시가 낳은 자업자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분석은 우리의 자화자찬 속에서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시장은 결코 누군가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구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잔혹하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이성을 잃을 때 시장은 가차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정책의 일관성 상실, 그리고 중앙은행과의 엇박자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견고한 기업도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이 질문은 과거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단순히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정부의 신뢰, 그리고 시장의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자산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아픈 교훈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거대한 경제의 흐름과 그 속에 숨겨진 원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차가운 시장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